다른 나라 수준에 맞춰진다면 기본적으로 저점이 한 3,500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비중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때는 아니다. 하지만 과거의 수익률이 꾸준해야지 미래에도 나는 예측할 수 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회사가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냐. 오늘 모신 분은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서준식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4월 달에 출연하셔가지고 우리 코스피가 3,500 이상 갈 수 있다. 3,500이 이제 1년 후면 바닥이 될 것이다. 아, 바닥이 될 그렇게 것이다. 그때 말씀을 드렸죠. 야, 그러니까 그 이상 얼마나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 수준 자체가 레벨업 할 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거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증권주로 바꾸셨다. 네, 가장 큰 수혜주가 증권사들이니까 아무래도 자본시장 활성화가 되면 증권사가 수혜를 받으니까 증권주로 계속 지금 은행주들에서 교체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엄청난 악플이 달렸습니다. 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무슨 증권주를 갖냐. 조회수가 많아서 우와 흥분해서 봤는데 악플이다. 무슨 3,500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다행히 며칠 뒤에 누군가가 5천 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좀 분산됐습니다. 아니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순차적으로 다 해결이 돼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비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죠. 네, 그게 핵심이죠. 뭐 이거는 경제 문제와 상관도 없고 지난번에 그때 한참 관세 문제 때문에 여쭤보셨을 때 그거는 제가 해프닝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시스템 문제 이 자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도 이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욕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증시도 오르지만 사실 증권주의 폭풍 같은 상승세가 일어나면서 와, 내가 그때 서준식 교수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마 후회하시는 분들이 우리 방송에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네, 부럽습니다. 많이 수익을 또 얻으셨을 텐데.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증시, 그러니까 1년 후에는 3,500이 저점일 것이다, 기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상당히 그 도발적이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아직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5,000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 5,000도 저는 뭐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그 밸류가 다른 나라 수준에 맞춰진다면 기본적으로 저점이 한 3,500에서 많게는 5,000대 뭐 이쪽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다른 나라들과 이제 발을 맞춰서 가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다른 사람들도 아마 이거를 우리나라 경제가 좋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그렇게 갈 거다라는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승이 그만큼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우리 기업이 이익이 앞으로 지금보다 30% 50%를 더 올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밸류에이션 주식 우리나라 고질적인 그 주식 시장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이게 지금 막혀져 있잖아요. 막혀져 있는 게 이제 다시 숨통이 터져서 자금이 들어갈 거고 이게 자금이 들어가면 주가가 상승되는 뿐만 아니고 이게 순환이 돼요. 기업들도 숨통이 터지고 기업들도 좀 더 성장하는 쪽으로 그 모멘텀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기업,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삼위일체로 이게 계속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기업, 그러니까 우리 그 코리아 밸류가 1배면은 이제 정상이다. 요때 이제 슬슬 매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0.9배니까 싸고 한 1배 정도 되면 슬슬 조금씩 분할 매도하면 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 보면은 지금 PBR이 평균이 뭐 1.5배라면서요. 1.5배 정도죠.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한 다른 나라들보다 30-40% 디스카운트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언제부터 일어났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그냥 이랬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그 2008년도 그 금융위기 때까지
그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 IMF 전도 그렇고 IMF 때 한번 폭락을 하고 또 우유곡절을 그거를 이제 성과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우유곡절을 겪었지만은 기억해 보시면 2007년도 그때 주가가 굉장히 버블 시기에 있었고 네. 2007년도에 그때 우리나라 주가가 2,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버블이었어요. 네. 비싼 국면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업들의 재산에 비해서 2,000포인트는 상당히 높았고 PBR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1.5배 정도 됐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상법 문제, 그 문제가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도 했었지만은 또 중요한 거는 세법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아, 그때?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법이 뭐였나 하면 배당소득세. 네. 배당소득세가 그 전에 2000년 초반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배당소득세를 1인당 2억 원까지는 네. 물지 않겠다. 그래서 배당소득세 면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 예, 고액자산가들도 네. 그랬고 많았는데 그게 2009년도에 갑자기 없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갑자기 없어져요. 저도 그때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 돈이 빠져나가는, 자본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반인들한테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 했었거든요. 네. 이거 주식시장에 이거 돈 빠져나갈 건데 왜 이러지? 왜 이런 제도를 없앴지? 예, 그때는 이제 당시 이슈가 법인세 낮춰주고 부동산 세금 다 낮춰주고 이러면서 세수 확보할 길이 없어서 아. 약간 소득세를 올리고 또 이 배당 소득세 면세 이거를 없애는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그런 방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답답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2015년인가 그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인가 5천인가 뭐 그때 해도 괜찮았는데 2천으로 기준이 확 낮춰졌어요. 그래요? 예, 2천으로. 그러니까 배당받는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자들이 그때 완전 돈들이 이탈합니다. 엄청나게 이탈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문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면으로 그렇게 갔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배당 소득세에 대한 그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기대 속에서 다시 많은 투자자들의 돈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그렇게 지수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이 확실하게 큰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 또 네, 그런 경험을 저는 직접 하셨고. 그때 금융시장 속에서 개인들의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도 제가 봤어요. 아, 어디로 갔어요, 그때는? 그때 예를 들어서 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그때는 장기보험 상품, 아, 장기보험 상품. 예, 그쪽으로 엄청 돈이 흘러갔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채권. 그때는 브라질 채권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 우리 투자하면 안 엄청나게 되는 손실 때인데 봤잖아요. 엄청난 손실. 그때는 토빈세도 물어야 됐거든요. 그런 때에 그쪽으로 돈이 엄청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웬만한 분들이 브라질 채권 다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채권이 싸졌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돈이 흘러간 쪽을 보면 네. 세금이 없는 쪽 그러니까 장기 보험 상품 그리고 브라질 채권 세금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부동산? 이거 부동산으로 그때 돈이 엄청 흘러들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돈의 흐름, 이 돈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 자본시장을 살려야 기업이 살고 경제가 살죠. 이 경제가 사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그게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옆에서 저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가치 투자를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가치 투자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너무 거품이고 너무 막 적정 가격 이럴 때보다 사실은 가격이 좀 싸면 싼 걸 사서 계속 모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도 많거든요.
또 배당은 잘 주고. 배당도 많이 주고. 예. 지난번에 그 증권주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그 금융주, 은행주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네. 그래서 작년에는 그걸로 돈을 버셨고, 네. 또 정확하게 올 초서부터 증권주로 전부 포트폴리오를 바꾸시면서 네. 배 아프게도 이 다음에 또 많이 버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증권주로 지금 아직도 다 가지고 계시나요? 예, 지금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줄여 나가고 있긴 해요, 사실은. 그때 95% 이상이 가지고 그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95% 이상 은행주와 정권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은행주 비중이 좀 많고 어떨 때는 정권주 비중이 좀 많고 요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권주가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해요. 네. 종목마다 이제 PBR이 뭐 한 1 정도 되는 것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비싸져서 적정한 가격 수준은 아직 뭐 남았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것들은 좀 매도를 하고 지금은 조금 금융주 비중을 줄이려고 최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오히려 지금 막 폭등하고 네. 좋아졌으니까 이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거군요. 조금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이게 가격이 오르니까 메리트가 오히려 다른 섹터의 메리트가 더 커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을 좀 비중을 줄이고 이게 꼭 나빠서 판다기보다는 많이 수익이 예, 났으니. 이쪽보다는 이제 더 메리트가 있는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조금씩 계속 옮겨가는 그런 걸 하고 있죠. 그런 섹터가 어디입니까? 작년에 제가 작년부터 금융주에서 다른 섹터로 좀 많이 분산을 했었는데 작년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통신주. 아, 맞아. 통신주 예. 얘기하셨었어요. 네, L로 시작되는 통신주. LG? 예. 그때 너무 저평가가라고. LG 플러스. 예, 그게 많은 이하로 빠지고 뭐 배당은 5% 이상 주는데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뭐 그때 그런 쪽으로도 좀 갔었고요. 그다음에 지주사 얘기도 조금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지주사. 예, 지주사도 조금 이제 상법 개정되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일부 조금씩 뭐 LG면 LG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한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게 업종 상관은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평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계속 꾸준하게 돈을 잘 버는 우량주인데 너무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발굴하다 보니 최근에는 지금도 보면 많이 올랐어요. 웬만한 주식들은 다 많이 올랐어요. 올라서 최근에 몇 달 동안. 과거의 가격을 생각하면 손이 안 나가는 맞아요. 예, 그런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막 팔고 싶은 지금 충동.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들 파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많아요. 3천 되면 팔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비중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때는 아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덜 오른 종목 중에서 괜찮은 종목으로 계속 옮겨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지금은 사고 있는 종목이 광고주 중에 광고주? 예, 광고주를 또 사람들이 요즘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매력이 없죠. 그러니까 광고 제작 회사 얘기하는 거죠. 네네, 광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광고 회사가 우리나라 뭐 제가 그걸 한다는 건 아니고 제일기획 제일기획 제일 뭐 대표적인데 그런 것들의 주가 수준이 10년 그래프를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광고 회사들이 실적은 꾸준하게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가격은 계속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제 그 레이더망에 걸리는 거죠. 네. 이 정도면 가치 대비 가격이 싸다 해서 지금 광고주 하나 열심히 좀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근데 종목을 얘기해 주시면 가장 속 시원할 것 같긴 한데. 해도 되나요? 해도 되죠, 지금 뭐. 제가 사고 있는 종목은 이노션이라는 광고 회사입니다. 이노션. 그러면 이거 영향을 주잖아요. 제가 사놓고 얘기하면.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예. 이게 뭐 막 인기 있는 주식이 이런 게 아니니까 네네. 단지 이렇게 이제 종목을 알았으면 이제 더 진짜 질문은 뭐냐면 네. 왜 그 종목을 선택했느냐. 그러니까 광고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말씀하신 그 제일기획도 있고. 근데 왜 그러니까 이런 그 같은 업종 섹터 내에서 선택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뭘까가 이제 궁금한 거죠. 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거에 대입을 해가지고 네네.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린 게 우리 1학기에 학생들이 자료집을 내죠. 예, 그랬죠.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안내서라고 자료집을 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것도 약간 홍보도 할 겸 그 이거 안에 내용을 재작년인가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한번 방송했었죠. 예, 한 적이 학생들 있었습니다. 거. 근데 나름 학생들이 잘 만들었더라고요. 왜 저도 뭐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을 안 주는데도 네. 열심히 잘 만들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네. 별로 도움을 안 주시면 안 되는데. 아니요, 이거는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영감을 주는 게 교육이지, 그거를 어떻게 이걸 해라, 구체적으로 이건 틀렸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는 제목을 학생들이 이렇게 지었네요. 개미들의 단단한 작전. 뭐 이렇게 옛날에 그냥 화성 가자. 뭐 그렇죠. 이런 예, 제목도 맞아요. 있었고, 작년 제목이 재밌었어요. 작년에 영화 매드맥스가 좀 인기가 있을 네네. 때였거든요. 그때 제목을 매도맥스 이렇게 그렇게 센스들이 넘치네. 네,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저희 그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홈페이지로 가서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 요거를 퍼가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셔서 아니 그 자료를 네. 우리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다 올려도 돼요? 네, 성실대로 고마울 따름이죠. 그러면 이거 우리 무료로. 카페에다 올릴게. 그래야 네. 많은 분들이 그런가요? 들어와서 예. 딱 보면서 보죠. 제발 무상 배포 바랍니다. 아니 근데 네. 이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네. 서준식 교수님의 투자 스타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네. 분석을 하면서 이제 이걸 만든 거잖아요. 틀이. 분석 중에 제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는 학생들도 있고, 제가 그런가 하면 여기 이슈 분석하고요, 경제 이슈에 관련된 분석들을 학생들이 팀을 짜서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르쳐준 채권형 주식 투자법, 그걸 포맷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발굴을 해서 종목 추천을 하는 그런 큰 두 갈래로 나오는데, 좀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주식을 투자하는데 그렇죠. 왜 하냐, 그 이제 질문을 그렇죠. 하셔가지고 거기 이제 그걸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려면, 거의 포트폴리오 분석을 하신 게 있다고요? 포트폴리오 분석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5년 전부터 이게 책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도 교수와 함께하는 지도 교수 포트폴리오 분석. 이번에는 학생들이 서교수 화성에 가다라고 지었네요. 그렇지. 수익이 좀 왜냐면 좋았기 수익률이 너무 때문에. 좋거든 예. 지금. 네. 우리 교수님 돈을 너무 많이 버시거든. 네. 근데 보면 수익률로 보면 아주 네. 그렇게 큰 수익률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5년 동안 수익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021년 11월 기준 주가가 그때 코로나 이후 네. 요때 정권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정권주들이 많이 올라가 요때서 제가 35% 기록을 한 게 좀 큰데, 그 다음에 또 정권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때 부동산 PF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이너스 18%가 났고요. 그 다음에 그냥 보합장 일 때는 제가 5.6% 배당 포함한 수익입니다. 배당 포함해서. 예, 그 정도로 났고, 그 다음 2년간 26%, 27% 요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요거를 수익을 단순 합산하면 한 5, 60%밖에 안 날 거예요. 네. 요거를 마이너스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누적 수익률을 하는 거는 이제 복리로 복리. 계산을 하면 요게 8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년에 88%. 5년에 88% 예, 나왔으니까 조금 17? 15%. 근데 기간을 보시면 이게 약간 5년보다 안 될 거예요. 4년. 그러니까 4년으로 잡아야 돼. 이게 지금 예, 6월 4년 반 정도인데 그 전해가 뭐 저는 기본적으로 한 5년에 약간 2배 정도 수익이 나는 편이라서, 5년마다 예, 2배씩. 그게 여기도 이제 보면 나오는데, 요때 지금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내렸습니다. 예, 배당 수익률 매년 2%를 포함시켜도 누적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3.6% 요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 딱 그때 기준 시점이 아마 2020년 11월. 네. 그때가 한 주가가 2,800, 900 뭐 가고 뭐 그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그래서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의 주가를 보일 때 한참 그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 하고, 네. 예, 그때부터 수익이라서 뭐 이 정도 나온 걸로 계산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5년간, 그러니까 한 4년 반간 네. 이 누적 수익률로 코스피가 한 3.6%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4년 네네. 반 동안. 네. 근데
우리 교수님은 그 시장에서 하락장에서 네. 88%의 수익을 올린 거잖아, 반대로. 네. 그게 이게 엄청난 거죠. 시장이 다 올랐는데 나도 네. 같이 올랐다가 아니라 네. 시장은 빠졌는데 나는 88% 수익을 냈다. 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건데 사실은 그걸 또 제가 하는 자본- 방법을 계속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산업별 투자 비중으로도 나오고 네. 조금 뒤에 가면 그때 지금 이게 이제 4년 전부터 제작할 때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종목별 비중을 보여드렸었거든요. 네. 그 종목을 종목까지도 하나 다 들어있네. 보시면 네. 보시면 아마 뭐 그게 이 수익률이 그냥 나올 수 있겠다 이제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워낙 주력 포트의 반 가까이를 그때 한 증권사 종목에다가 예, 거의 뭐 한양증권. 예, 여기다 했었고요. 이게 2020년 그때 증권주가 많이 오를 때 10,000원 이하로 있던 것들이 뭐 20,000원까지 상승하고 뭐 그런 것들이 또 다시 그런 것들이 또 10,000원, 8,000원 수준 부동산 PF 문제가 났을 때 그렇죠. 8,000원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때는 또 다시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또 다시 작년에 또 한번 20,000원 가까이 한번 또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팔고 이런 매매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많아가지고 뭐 그렇고 기본적으로 또 기업은행하고 이때는 지금은 기업은행으로 다 교체를 한 상태인데 기업은행하고 우리금융지주가 이때 많았었죠. 몇 년 동안 많았던 이런 것들이 수익을 또 많이 주고 은행주들 그리고 증권주들 이런 것들 수익이 보태지고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한 제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이번에도 한 7.5% 정도 난 배당 수익이 7.5면 엄청 괜찮죠. 네, 기본 수익률. 거기다 예, 배당 또 수익률이. 주가 수익 틀었으니까. 그러니까 5년치 배당 수익률만 해도 7%라고 35% 되네. 하면 58이 40이잖아요. 아, 예. 7%. 근데 왜 7%인데 8%로 계산해? 7호 35. 그렇지. 예. 이거 5%를 슬쩍 올리시려고. 아니, 그게 7.5%를 약간 7.5 반올림. 반올림을 하면서 약간 복리까지도 이렇게 감안을 맞아요. 하면 뭐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참 대단해요. 하여튼 요 자료 저희 카페에 있으니까요. 올려드릴 테니까 네. 191페이지서부터 보시면 그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네, 이게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네, 차분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렇지. 예, 그 그런 외 것도 것도 학생들이 있으니까. 또 예. 분석한 시장, 그 다음에 또 종목들에 대한 것도 한번 보시면 네. 또 신선한 관점을 또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근데 요거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슬슬 그 증권주 이제 많이 올라서 네. 좀 매도해서 통신주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옮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광고주라든가. 네네. 증권주. 그럼 이제 많이 오른 거죠? 근데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예. 포트가 그쪽에 너무 많으니까 좀 덜어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파는 것이지 많이 이게 다 올랐다 해서 파는 건 아니다. 네, 지금 여기 요 자료 보시면 제가 2024년만 하더라도 증권 쪽이 52%가 됐었는데요. 네. 지금 계속 좀 줄여가고 있어요. 네. 예, 아직 요거는 그래도 50%네요. 가까이. 그래도 44%. 44%. 예, 이게 그러네요.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또 이게 그 비중이 증권주 가격이 더 많이 오르니까 그렇죠. 줄여도 자꾸 또 비중은 그렇게 크게 안 주는 좀 그런 효과도 있기도 한데 이러면서 지금 보시면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제조업이라든지 네. 이쪽의 비중이 과거에는 거의 보이지 않던 상당히 작았었거든요. 네. 작았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이제 꽤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하는 기준이 뭐 이제 예시를 네. 몇 가지 뭐 들어줘 보자면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아마 지난 방송을 할 때쯤부터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투자한 게 이게 대한약품 같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설명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정말 저평가돼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언급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한약품이긴 해요. 그랬어요? 네. 예. 저는 제가 아니 어떤 분이 네. 우리 그 방송할 때마다 대한약품 아, 홍보를 그래요? 너무 하시는 거야. 너무 저평가고 몇 년째 저평가고 이걸 올라야 네. 된다. 아. 우리 서 교수님은 아니시겠죠? 네? 아니 저는 그냥 이런 것도 여러 개 있죠. 지금 뭐 대한약품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저평가된 거. 네. 경동 도시가스. 요거는 제가 삼천리를 이렇게 많이 하락했길래 좀 매수를 했다가 최근에 경동 도시가스로 바꾸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가스죠.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작년에 제가 많이 매수를 했던 네. LG U 플러스 뭐 이런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투자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 잠깐 그 학생들 만든 자료로 뭐 네. 약간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한약품, 네. 대한약품이 학생이 마침 또 발굴을 했더라고요. 종목 발굴을. 제가 슬쩍슬쩍 그 학생들이 발굴한 종목을 참고도 하거든요. 아, 그만큼 네. 뭔가 근거가 있다. 투자할 만한 네. 근거를 뽑아낸다. 네네, 근거가 있고, 충분히 내가 못 보던 종목인데 학생들이 뭐 이거 이렇게 괜찮다고 보면, 그 중에서 정말 괜찮은 거. 그런데 제가 과거에 정말 놓쳐서 너무 아까운 종목이 네. 뭐였나 하면, 펌텍 코리아라는 종목. 아, 이거 화장품. 네. 네, 펌프. 예, 우리 많이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예, 그래요? 여기서도 네, 그때 얘기가 얘기했었어요. 나누셨어요. 예,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보니까 과거 종목 분석을 해놓은 것도 여기 나오는데, 뭐, 두세 배 정도 난, 뭐 그런 거고요. 요거를 이제 몇 개월 전에 대한약품을 산 이유가,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과거 한 10년치 자료를 보거든요. 10년치 자료를 항상 데이터에 넣게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게 우리 기본 자세고요. 그래서 과거에 수익률이 꾸준히 난 회사들, 네. 그런 거는 미래도 수익이 꾸준히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과거에 막 아무리 좋은 회사도 어떨 때는 뭐 수천억 이익이 났다가 어떨 때는 수백억 손실이 났다가 이런 것들은 좋은 회사긴 하지만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감을 그렇지.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입회서가 2,200원, 2,900원, 4,000원, 4,700원, 4,600원, 2,800원, 3,700원, 4,100원, 4,700원, 5,600원 이런 식으로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나는 거는 미래의 예측을 과거의 ROE가 그러니까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한약품의 ROE 이런 꾸준한 거를 미래에 그러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났을 때 미래에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얼마일까? 네. 라는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저보다 좀 공격적으로 했어요. 저는 요거를 아마 이렇게 공격적으로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하긴 했어요. 전망을. 예, 14%로 미래 ROE를 예측을 해놨네요. 저 같으면 저는 이게 최근에 ROE가 11%, 11%, 12% 요 정도니까 한 11%, 12% 요 정도로 저는 미래 ROE를 추정할 것 같고요. 비슷하게. 예, 예. 좀 보수적이죠. 그렇죠. 항상 보다 정확하게 투자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보수적이면 돼요. 또 보수적일수록 틀릴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학생보다는 보수적이고 한 11%, 12%로 미래 ROE를 추정을 할 건데요. 근데 하는 방식은 어떤가 하면 지금 BPS에서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4%로 매년 자산이 증가했을 때 10년 뒤 자산은 17만 4천 원이 될 거고 이 17만 4천 원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네. 비교를 해보면 이게 복리로 몇 프로가 될 것인가 했더니 이 학생은 21%의 기대 수익률로 계산을 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서 나왔나 하면 워렌 버핏의 얘기에서 힌트를 얻은 네. 방법인데 워렌 버핏이 내가 지불하는 것은 가격이고 그러니까 요 당시에 주가가 26,000원이니까 내가 지불하는 것은 26,000원이라는 가격이고 내가 얻는 것은 가치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래의 가치와 현재의 가격을 비교를 해서 뭐 꼭 이대로 수익률이 난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저평가된 수준이냐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을 가지느냐 이거를 계산해내는 거고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이 학생은 21%고 제가 요거를 계산했을 때 지난번에 한 17% 정도 네. 그렇게 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계산된 기대 수익률이 15% 이상이면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15% 이상이면. 네네.
그러니까 17%니까 보수적으로 뽑았어도 17%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매수를 17%면 매수하고, 그리고 다행히 이게 한참 동안 주가가 안 오르더라고요. 네. 안 오르고 다른 종목들은 주가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유지되길래 다른 종목들을 조금씩 매도하면서 더 싸진 이런 종목들을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렇군요. 투자를 하고 있죠. 네. 바로 이것이 우리 서준식 교수님이 종목을 선택하고 네. 어떤 기준으로 네. 보유하고 계속 네. 들고 가는지 오히려 더 사는지 주가가 떨어지면 네네. 이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의 수익률이 꾸준해야지 꾸준해야지. 미래도 나는 예측할 수 있다. 네. 과거의 성과가 없는 거는 나는 그냥 아예 투자 대상에서 빼버린다. 예, 뭐 그렇게.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가치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좀 사실 좀 재미없어 하긴 해요. 왜냐면 재미없죠. 네. 다이나믹하지가 않거든. 뭐 하루에 뭐 20% 15% 막 튀는 종목들도 있고 네네. 상한가가 는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그런 수익을 잠깐 얻을 수는 있는데 네. 전체 계좌를 보면 네. 그게 또 그렇게 큰 수익이 안 날 때가 또 많단 말이죠. 예, 저는 최근에 제 조카가 투자를 한 그 계좌를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까먹을 수가 있냐. 아, 번 게 아니라 예, 근데 그 조카가 제가 보기에는 금융 천재예요. 아, 금융천재. 제가 얘기하는 모든 걸 이해를 해요. 아, 네. 채권형 주식이 이런 거고 이런 걸 어떻게 투자하고 이런 걸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거를 또 그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막 그 프로그램도 짤 수도 있고 고3밖에 안 됐는데 아, 그래서 그래요? 저는 얘를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얘가 투자해서 나온 성과는 다 까먹었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모아놓은 용돈을 다 까먹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좀 거래 내역을 한번 보내봐라 라고 했더니 그 가격으로 손실은 거의 안 봤는데 네. 수수료로 다 나갔어요. 아, 그만큼 잦은 매매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까먹었다 싶은데 보면 매매는 거의 50억 매매를 한. 아, 그리고 왜 이런 걸 하니까 저 그거 증권사들 좀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증권사 앱을 피면 제일 먼저 뭐 오늘의 급등주 맞아요. 그런 거 나온다면서요. 알람이 탁탁탁 하면서 소리와 함께 그런다면서요. 막 흥분이 돼. 그 사람의 마음은 돈을 잃게 돼 있고 그거를 계속 건드리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급등주 뭐 이런 거 요즘 뭐 테마주 이런 걸 보면 눈과 귀를 씻어요. 나 이거 본 거 안 봤어. 나 이거 안 봤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계속 힘들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조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조카는 이런 급등주를 또 테마로 하는 알고리즘 매매가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자동으로. 그런 것 네네. 같아요. 증권사에서. 그런 거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증권사의 수익은 잦은 매매를 통한 수수료 수입이니까 네. 뭔가 자꾸 권장을 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걸 저는 많이 좀 주의를 맞아요.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뜨니까 자기가 큰아빠가 얘기하는 그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는 하는데 이런 다른 사람들이 급등주 이렇게 돈 벌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렇죠. 급해져서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소위 얘기를 요새 하더라고요. 포모 현상이 빚어진다. 네. 포모. 그래가지고 증권장 안 들고 있으신 분들은 막 급등하는데 막 쫓아가고. 네. 일단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살 때 이게 어떤 주식이고 이게 밸류에이션이 얼마고 이거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네. 올라가니까 따라가는 거. 그런 거 주의해야 되고 지금 앞으로 당분간 주식은 더 갈 거거든요. 네. 주식을 더 갔는데 절대로 투자할 때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쉽게 따라가지 말고 좀 조정받을 때. 예. 그리고 항상 무조건 첫 번째 조건은 이 회사가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냐. 돈을 잘 버는 회사냐. 그러니까 결국 펀더멘탈. 예. 근데 과거 보면 막 적자가 몇 번이나 나고 이런 회사들은 샀는데 앞으로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주식이 그 테마를 이루기도 하고 주도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의 유혹하는 그게 네. 뭐냐면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주식, 스토리가 살아있는 스토리가 주식. 있는 다시 이게 주식. 그래서 뭐 PDR인가요? 그 네. PS 뭐 있지? 네. 드림의 네. 꿈꾼다라는 우리 2021년도에 막 한참 나왔던 네. 다시 또 컴백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시면 계속 꾸준하게 돈을 버는 주식을 장기로 배당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담아놓고 장기로 가면 주가 상승할 때 상당 부분 그 수익을 영위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아니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확신하실 수밖에 없고 왜냐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도 보면서 네. 진짜 시장이 5년간 마이너스 4% 가까이 빠질 때 네. 오히려 88%의 수익을 냈으니까 시장을 엄청나게 몇십 배 이긴 거니까 네. 그러한 투자가 한 종목이 아니라 계좌가 그렇다는 거니까 네. 네, 우리가 한번 좀 잘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 네. 상법 개정 이야기로 좀 돌아갈게요. 네네. 일단 우리 증시 5천, 그러니까 1년 후에 3,500이 저점을 이룰 정도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우리 밸류에이션이 확 올라갈 수 있다. 디스카운트가 사라질 수 있다. 네. 여기에는 상법 개정만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그 이후에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물론 상법 개정은 그냥 어떻게 보면 헌법을 고치는 것과 같고요. 이제 다른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규정과 법규들이 자본시장법 이런 것들이 고쳐되는 게 이제 수순이고요. 그거는 뭐 헌법이 고쳐지면 그 헌법에 맞게 그렇게 법들이 이제 그렇게 고쳐질 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크게 중요한 거는 그 세금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네. 결국 정부의 정책은 세출과 세입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금 정책을 어떻게 해서 자본시장으로 돈이 많이 흘러들어가게 할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요인이죠.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뭐 이런 것들. 네네. 그 배당은 여기 안에도 그 학생이 이슈 분석이 해놨던데 배당 소득세를 분리과세를 하면서 종합과세에 비해서 낮춰주더라도 정부의 세수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늘어난다 쪽이에요. 예, 배당 소득세는 몇 년 안에 과거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늘어날 것이다. 거고 그리고 이 효과가 배당세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배당을 많이 해주면 그 배당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소비를 하면 소비세도 있고 그죠? 소비세를 통한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훨씬 그 국가의 재정에는 플러스가 될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약간 이 세금 같은 것도 미세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아요. 네. 단순히 뭐 배당소득세 이 문제도 있지만은 이거는 약간 금투세하고도 엮여지기도 하고 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쪽에 취약하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401k 네, 퇴직연금에서 주식을 사면 한 70% 아마 퇴직연금 규모의 한 70%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70% 수준이 국내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 세금 문제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퇴직연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DC형,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는, 직접 펀드에 투자를 이제 하면 우리나라 국장에다가 투자를 하도록 유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퇴직연금은 설계가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대표님이 국내 주식을 개인적으로 그냥 퇴직연금하고 상관없이 투자를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개인 그 퇴직연금 안에서 투자를 하면 ETF 같은 걸 투자를 하면 세금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니까 별로 수익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여기서 하나 뭐 세금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슈가 별로 없죠. 그런데 해외 ETF 같은 경우는 네, 직접 하게 되시면 양도세가 있죠. 그렇죠. 예, 양도세가 있는데 이 퇴직연금 안에서 투자를 하면 그 세금이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퇴직연금 안에서 투자를 할 때는 자꾸 해외 쪽을 좀 더 세금 효과 때문에 좋아하는 그런 경향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형평성을 좀 맞춰주는 뭐 그런 규정도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런 이제 세법 문제, 그 상법 문제를 떠나서 그 다음에 꼭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추진되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의 상장입니다. 네. 완전한 독립입니다. 요번에 네. 그 대통령께서 그 거래소 방문해가지고 직원들하고 Q&A를 좀 하시던데 TV 네. 보니까 뉴스에서 네네. 거기가 네. 하나의 독점을 한 거잖아요. 거래소가 이번에 이제 대체 거래소가 대체 나오면서 거래소가 이제 그거는 좀 깨지기는 했죠. 그래서 뭐 거의 독점이고 독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거래소는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거래소의 큰 문제는
너무 간치금융이에요. 네. 예, 거의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상장되지 않은 거래소가 어딘가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은 상장돼 있어요. 네. 그런데 북경은 상장되지 않죠. 그 본토는 상장돼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상장이 안 돼 있냐 하면 베트남, 네, 상장되어 있지 공산국가. 않습니다. 카자흐스탄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아니 근데 네. 하나 궁금한 게 네. 상장을 하면 달라지는 게 뭡니까?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을 했다는 거는 이제 스스로가 자본시장 속에서 시장의 논리로 수익을 시장의 극대화하게 논리로. 해야 되니까. 예, 논리로 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 수익 어차피 주식회사는 자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한국거래소가 상장이 되면 한국거래소의 목표는 자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어떻게 돼야 된다? 활성화돼야 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거래가 뭐 이게 활성화가 돼야 많이 기업이 상장이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효율적으로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거예요. 네. 지금처럼 그냥 뭐 구경백화점처럼 그 변화 없이 네. 그냥 하던 일만 그냥 하는. 예, 지금 그렇지. 거래소가 그렇고요. 그거를 이제 그러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라고 해보면 전 세계에 상장된 거래소들의 역사들을 좀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2010년 이후로 급격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됐다고 했는데 거래소 상장 문제도 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거래소 상장이 된 게 사실은 아주 오래전이 아니고요. 네. 이 중요성을 인지한 순서대로 막 상장을 시작해요.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유로넥스트가 네덜란드하고 프랑스하고 벨기에 이런 데가 합병을 하면서 네. 거래소가 예, 상장을 하고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래소 상장을 한 데가 어딘가 하면 아시아의 금융 허브 두 나라가 있죠. 홍콩, 싱가포르. 그 두 나라입니다. 아, 예, 2000년도에 상장을 해요. 아, 사실은 그때 싱가포르가 홍콩이 경제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때 아시아 위기가 있었잖아요. 1990년도에. 그렇죠. 그 여파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 상장을 단행을 하고요. 그 효과를 엄청 일찍부터 그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나스닥이 2003년, 2006년 뭐 이때 나스닥하고 뉴욕 거래소가 상장을 시키고요. 그때부터 미국의 시장 자체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그 다른 나라들은 시장에 그런 돈이 들어오는 네. 그런 효과를 구가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일본의 자본시장은 사실은 최근 막 그렇지. 최근 좋아졌죠. 좋아졌잖아요. 예. 원래 관치금융하면 일본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다른 나라 하는 모습들을 보고 아이고 우리나라 이거 정시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2013년도에 그때 상장을 시켜요. 오사카하고 도쿄를 합병을 시키면서 상장을 시킵니다. 그때부터 노력이 시작이 된 것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그렇게 효과를 보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법적 제도, 뭐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뭉칫돈이 들어갈 수 있는 세법 정리도 좀 돼야 되겠지만,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나아지고 재산이 당연하죠. 커지고, 네. 이것은 가장 기본이고 그거에 더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시장판 자체를 키워야 되는. 이걸 키워야 기업이 많아지고 성장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고용과 그 배당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의 효과가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경제 순환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약간 저는 일본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너무 구체적인 얘기라서 네.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네, 한번 다음 기회에 하죠. 네. 또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고, 네. 어쨌건 거래소도 상장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민영화가 확실하게 돼야 민영화가 된다. 확실하게 돼야 되죠. 유일하게 상장이 안 된 나라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만입니다. 아, 대만. 대만은 아직 상장은 안 됐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확실한 민영화가 돼 있습니다. 아, 민영화. 그래요? 예, 이사의 멤버 중에 정부와 관련된 멤버가 없습니다. 굉장히 거의 이거는 그냥 비상장일 뿐이지 거의 그 활동은 상장회사와 거의 다름없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정책 다루시는 분들 혹은 정치 하시는 분들 한번 정말 한국의 자본시장을 확 바꿔야 되겠다. 한국 국민들을 좀 그 부동산이 아닌 이 금융으로 좀 부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다면, 네, 바로 이러한 것들까지 좀 잘 참고하셔서 네, 좀 제대로 된 정책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부동산 때문에 부자가 돼도 돈을 버신 분들도 되게 찜찜해 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많죠. 때문에 예. 그래서 건전하게 이 주식, 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네, 배당받고 또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고 그것이 또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제까지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서준식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